정치 토크 콘서트 시간입니다. 정말 아마도 여기 워낙 이분들을 보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많다고 할 정도로 기대가 높으실 것 같은데요. 한 분 한 분씩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대문 의뢰 지역을 갖고 계시네요. 정말 우리 민주통합당의 정책위원회 부의장, 그리고 한중 청년 지도자 포럼 대표위원, 국회 안행위 위원을 맡고 계십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자랑스러운 제2 사무부총장을 맡고 계신 김영호 의원님 모셨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두 번째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말 수학의 신이라고 잘못 소개했을 때가 있을 정도로 정말 우수한 우리 당의 국회의원이십니다. 홍익대 수학교육과 교수, SBS 뉴스 칼럼니스트, 국회 4차 산업혁명 포럼 공동대표,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을 지내셨습니다. 박경미 의원님 모셨습니다. 네, 이분께서는 정말 사이다십니다. 네, 당 대표로도 활동을 하셨습니다. 열린우리당 전자정당위원회 위원장을 정말 무려 2005년에 하셨고요. 민주통합당 언론정상화특위위원, 민주통합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 19대 국회 안행위 간사, 새정치민주연합 가계부채 특별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자랑스러운 당대표로서 활동하셨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정청래 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다음 분도 똑같이 크게 박수 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분께서는 정말 얼마 전 또 경사가 있어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축하드리고 싶은데요. 더불어민주당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이시자 민족화해협력 범국민위원회 민화협 대표 상임 의장으로 취임하신 김홍걸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네, 다시 더욱더 뜨거운 박수로 네 분을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확실히 세상이 바뀐 것 같습니다. 네, 의원들 박수보다 원외에게 박수를 더 많이 보내주는 사회. 예, 정말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정말 우리 더불어민주당 신입당원 아카데미에 이렇게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직접 참여가 우리 문재인 정부의 70% 국정운영률 여론조사, 또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50%의 지지율을 만들어주시는 가장 큰 기초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시죠. 네. 앉을까요? 먼저요? 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의 참 방송인 정청래입니다. 앉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 더불어민주당 공식 팟캐스트죠. 서울시당 팟캐스트 서당캐 공개방송인데요. 원래도 좀 약간의 대본을 준비해 주시는데 오늘 제작진선 대본을 준비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정청래 의원님, 김홍걸 우리 의장님, 또 박경미 의원님 워낙 이게 세기 때문에 오늘 대본 없이 좀 터놓고 좀 재미난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려야겠죠. 조금 아까 셀프 소개를 하셨지만 우리 팟캐스트 서당캐 창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서당캐 이름을 직접 지어주신 분이고요. 또 원내에 계시지만 원내에 있을 때보다 더 반응이 좋은 것 같아요. 원내에 계시든 정말 역할을 톡톡히 하시는 우리 정청래 의원님 모셨습니다. 네. 네, 우리 다음에는 우리 사회자께서 방금 전 소개해 주셨지만 민화협의 대표이사인가요? 로 추대됐죠. 그리고 우리 사이다 발언으로 정청래 의원에 못지않는 사이다 발언으로 국민의 가슴을 펑펑 뚫어주시고 있는 사이다 의장 김홍걸 의장님 모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서당캐 고정이죠. 네, 우리 박경미 의원님은 천재 소녀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시죠? 경력이나 이력을 보시면 정말 머리가 비상하신 분인데요. 또 우리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하셔서 지금까지 상임위에서도 또 의정활동을 통해서 아주 개혁 입법, 또 개혁적인 의정활동으로 국민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박경미 의원님 모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근데 저도 사회자 아닌가요? 같이? 네? 두 분이 초대 손님이시고 이렇게 사회. 예, 맞습니다. 그 고정- 둘이 사회야. 저기 김영호 의원 좀 소개시켜 주세요. 사회자로서. 영광입니다. 네. 예, 뭐 김영호 의원님은 뭐 별로 이렇게 부가적인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저희 당에서 보배 같은 존재이시죠. 행안위에서 지금 활동하고 계시고 또 제2사무 부총장이라는 아주 중책을 맡고 계시고 뭐 하여튼 전방위로 활동하고 계신 김영호 의원님 소개드리겠습니다. 근데 저는 예전부터 제작진한테 저 사진 좀 빼달라고 그랬더니 왜 저 사진을 매일 넣어요? 제가 항상 이렇게 행복해 사는 사람이 아닌데 저 사진이 너무 활짝 웃었다고 또 요즘에 많은 당원들께서 사진을 교체해달라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저도요. 여기 네. 너무 뽀샵이 심해가지고 네. 조금 좀 현실을 왜곡한 것 같습니다. 우리 정청래 의원님은 그대로 나오셨는데, 네. 근데 얼굴이 안 커 보이네. 네, 얼굴이 좀 작게 나왔습니다. 요새 우리 정청래 의원님 많은 활약하고 계신데요. 요즘에 어떻습니까? 우리 신입당원들 오랜만에 만나셔서 좀 덕담 내지 좀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좀 해주시죠. 아니 날도 굳고 또 자기 돈도 내는데 이런 데 못하러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냥 집에 계시지. 네. 이해가 안 가요,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안 가요. 왜 이렇게 와서 앉아서 이렇게 이런 거나 듣고 있고. 왜 오늘 직접 왜 오셨죠? 네? 기념품이 좋아서. 기념품. 예. 네. 솔직한 답변이시네요. 예. 네. 이렇게 와서 이렇게 있고 하는 게 정당 문화에서는 상당히 좀 이색적입니다. 원래는 돈을 주고 돈을 받은 만큼 와서 움직이고 앉아 있다가 끝나기 전에 다 가버리고. 흔히 말하는 동원. 예, 뭐 네. 그런 게 한국 정치의 일반적인 정당의 문화였는데 이상하게 더불어민주당은 그게 안 돼. 좀 문제야. 동원과 참여에. 예, 네. 예. 그냥 자기 스스로 알아서 와서 막 이렇게 하고 이런 거 보면 참 기분은 좋지만 어색해. 예전에 구정치 하셔서 그런가요? 아니 저는 새정치부터 그러니까요. 시작을 했어요. 그렇죠. 예, 열린우리당 근데 때부터 시작했으니까. 사실은 새정치의 원조는 접니다. 네. 안모 그분이 아닙니다. 제가 2003년도부터 네네. 이런 세상을 꿈꿨어요. 네. 지금까지 제가 변하지 않는 정치 구호가 눈이 즐거운 정치, 귀가 즐거운 정치. 네. 그렇습니다. 항상 같이 있으면 즐거워요. 네. 네. 저는 낙천되고 이렇게 즐거운 분 처음 봤어요. 제 성격이 원래 낙천적이에요. 그래서 낙천을 해도 낙천적입니다. 그러시군요. 지금 좀 이해가 가시죠? 네. 우리 부탁드리겠는데요. 제가 말하면 그냥 안 웃겨도 일단 웃고 오세요. 그럼 웃음 얘기예요, 그게. 네. 네, 좀 늦게 웃으면 감각이 떨어진 사람이야.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일단 웃고 봐요. 그러면 이게 웃을 일이었구나. 이렇게 생각되실 겁니다. 네, 이번에 우리 김원골 상임의장님, 그 민화협이라는 단체에 대해서 한번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예, 민화협은 98년에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께서 당시에 이제 북한과의 정부 대 정부 이런 남북 대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을 때 그 민간 차원에서라도 교류를 하고 또 한편으로는 북한의 이런 어떤 인도적 지원을 해줄 때도 예를 들어 컴퓨터를 보낸다 하면은 그 안에 있는 뭐 CPU라든가 일부 부품이 이 미국에서는 제재를 하는 그러니까 금수 품목으로 되고 뭐 이런 식의 이 제약이 많아가지고 정부 차원에서 그런 걸 하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또 그런 것도 민간 차원으로 좀 해보자 하는 뜻에서 이제 민화협을 만든 것인데 어떻게 보면 역사가 이렇게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20년 만에. 지금도 정부 대 정부 간의 이런 교류가 대화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 어떻게든 뭐 정치권이 됐든 민간이 됐든 물꼬를 틀어야 하는 상황인데 그래서 제가 민화협에 가서 UN 제재에 포함되지 않는 이런 인도적 지원 부분이라도 예를 들어 그쪽에서 지금 영양 상태가 안 좋아서 많은 어린이들이 이 결핵에 걸려서 고통을 받고 있다고 그러는데 뭐 그런 약품을 전달한다든가 이런 명분으로라도 좀 교류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나엽 상임의장으로 취임은 하셨나요? 이제 상임의장단 회의에서 정해진 것이 며칠 전이고 정식 취임은 19일경에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나엽의 향후 행보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하게 될 수밖에 없겠군요. 그러니까 네. 아버님이 만든 조직에 가서 또 이렇게 하시는군요. 그것도 있고요. 아버님을 잘 두신 것 같아요. 지금 뭐 잘 돌아가고 있으면은 제가 나설 일이 없을 텐데 과거에는 이 조직이 굉장히 연세 드신 뭐 정말 총리 내지 부총리를 지내신 원로분들이 가서 하셨는데 지금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 9년 동안에 너무 무너져 가지고 이 거의 뭐 이름만 남은 껍데기만 남은 상황이 돼서 처음부터 다시 일으켜야 하기 때문에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하기에는 조금 힘들고 그래도 비교적 나이가 적은 제가 가서 이 굳은 일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나섰습니다. 네, 앞으로 큰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네, 우리 박경미 의원님께서는 최근에 박주민, 이재정 의원님과 함께 예산을 읽어주는 국회의원으로 그래서 영상에서 자주 뵙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그거는요? 지금 이제 예산이, 야당에서 발목 잡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그러니까 왜 필요한지를 굉장히 정말, 쉽게 읽어주는 이제 그런 동영상 촬영을 했어요. 그래서 예산 읽어주는 여자, 예산 읽어주는 남자. 그래서, 굉장히 여러분들이 사랑을 많이 하시는 박주민, 이재정 의원님과 이제 저도 껴서, 각각 이번 예산에, 내년 예산에 도대체 어떠한 내용들을 담았고 그게 왜 필요한지 이제 그 당위적인 그런 설명들을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두 분이 초대 손님이시라고 해서 제가 워낙 전설적인 구라 해도 되나? 예, 전설적인 전설의 고향 나온 사람 같다고. 전설적인 그런 그 언변을 가지신 두 분이 나오셔서 그냥 저랑 김용호 의원님은 그냥 이렇게 자리만 옆에 그냥 채우고 있어도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나왔는데요. 두 분이 이제 워낙 말씀을 많이 하실 거기 때문에 혹시 이제 발언 기회가 없을까봐 지금 마이크 잡은 김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왜 이렇게 쫄았어요? 이렇게 선점하지 않으면 두 분이 워낙 말씀을 그냥 청산유수를 하시기 이분이 때문에. 이래봬도 저하고 동갑내기입니다. 예. 아니 최근에 그 제주도에서 그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 이민호 학생의 굉장히 그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거 관련 제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기 때문에 그거 관련해서 이제 쭉 살펴보다 보니까 이 참여정부가 또 얼마나 우수했었는지 이런 거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됐는데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이 특성화고 그 현장 실습 제도가 처음 생긴 게 이제 94년 공고 2+1 시스템에서부터예요.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는 2006년 참여정부 때 어떠한 그런 제안을 하냐 하면은 그 현장 실습 나가는 학생들이 한테 어떤 시기에 어떤 형태로 가야 하는지 혹은 간접 고용 형태는 절대 불가다 이런 식의 굉장히 필요한 지침들을 내렸어요. 공문으로. 그런데 2008년 MB정부 때 그걸 다 무화시켜버려요. 그러니까 29개 규제를 철폐해야 된다. 자율화라는 명목으로. 그래서 그 특성화고 현장학습에 대해서 굉장히 필요했던 그런 규제들이 다 없어지고 사실 최근에 일어났던 일련의 그런 사고들은 다 MB정부 때 그런 규제 철폐라는 그런 미명하에 없어졌던 그런 사항들 때문에 발생했다 이런 거를 보면서 참여정부가 얼마나 그 정교하게 정책들을 만들었는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제 저희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에 대해서도 참 잘하셨습니다. 얘기를 우리 정청래 나눌 의원님 거기 버전으로 때문에 한번 칭찬해 주세요. 그 경미 씨 잘했어요. 박경미 의원이 예산 읽어주는 국회의원이에요? 아 그래요? 그러면 저는 남자 여자 구분하지 마세요. 잠깐 예산 간략 핵심 요약하는 정청래로서 예산에 대해서 잠깐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죠? 네, 물론이죠. 2018년 대한민국 국가에서는 429조 원입니다. 그리고 정부 부처별 예산을 제가 다 공부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교육부 예산이 제일 많은데 64조 원 정도 편성이 됐고요. 국방부가 한 5위, 34조 이렇게 편성되는데 방위사업청까지 합쳐보니까 43조 이렇게 됩니다. 이런 순서로 되는데 정부 부처별, 청별 그리고 2원, 6위원회 이런 걸로 다 보니까 이제 부처별로는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 교육부가 예산이 제일 많은 이유는 지방교육청의 지방교부금 그리고 안전행정부 같은 경우는 이제 지방교부세, 지자체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예산이 많은데요. 이렇게 살펴보면 전 정부와 지금 정부 예산이 뭐가 틀린가를 볼 수가 없고 이것을 13개 개정 과목으로 다시 한번 나눠서 분석해봤더니 이번에 문재인 정부 예산이 전 정권에 비해서 가장 많이 늘어나는 것이 노동, 복지 이런 분야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람 중심 예산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박근혜 정권에 비해서 이 분야가 무려 12.9%가 더 증가했어요. 그래서 이 12.9% 예산이 증가한 것이 일자리 복지 이런 부분이거든요. 근데 지금 발목을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5,233억. 제일 문제되는 게 지금 공무원 일자리 이 부분이죠. 충원 문제죠. 충원 문제죠. 그래서 1만 7천 명을 충원하겠다 그러는데 국민의당은 9천 명, 자유한국당은 7천 명으로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진짜. 예, 제안을 하자 이렇게 되는데 이 1만 7천 명도 사실은 이게 충분한 인원이 아니거든요. 제가 19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있어 보니까 경찰 인원이 약 3, 4만 명이 현재도 인원이 부족한 상태이고요. 소방 공무원들의 국가직 카드 필요하고요. 소방 공무원이 절대 다수가 부족하고요. 그리고 뭐 돌봄센터라든가 이 서비스, 복지 서비스 직종도 더 필요하고 집배원도 필요하고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최소한의 이런 5,233억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일단 발목을 잡고 있는데 제가 정말 자유한국당 행태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없는 것이 이걸 국민들이 다 알았으면 좋겠어요. 아동수당 0세부터 5세까지 10만 원씩 그리고 기초노령연금 20만 원에서 25만 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을 증액을 하고 실시를 하려면 바로 하면 되잖아요. 1월 달부터. 하는 건 좋다. 근데 지방선거 이후에 하겠다는 거예요. 20만 원에서 25만 원 드리는 거. 왜 그러겠어요? 문재인 정부가 박수 받는 게 배 아픈 거예요. 어떻게 국민에 대한 복지 정책 예산을 하면서 그런 것까지 문재인 정부가 박수 받는 걸 배 아프고 그리고 지방선거 전에 하면 더불어민주당 유리하니까 이런 계산을 해가지고 이런 것을 발목 잡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런 것은 국민들이 용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어르신 그 해당자가 될지 모르겠는데요. 이런 거는 용납하면 안 되고 경로당에 가서 이런 거 다 폭로해야 돼요. 좋습니다. 네. 네, 아동수당도요. 네. 이게 스웨덴 제가 북유럽 한번 가봤더니요. 중학교 3학년까지 스웨덴은 자기 통장을 만들게 해서 10만 원씩 넣어줍니다. 그래서 그걸로 뭐 하냐면 자기들끼리 돈 모아가지고 캠핑 가고 네. 여행 가고 이런 거 하는 거예요. 토론하고.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1조 1천억 아동수당 0세부터 5세까지 그것도 부족하잖아요 지금. 부족하죠. 이 자유한국당 가만두면 안 돼요. 예. 예, 그 공무원 증원만 해도요, 박근혜 정부 때 평균 매년 7,500명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그 증원 숫자가 큰 것도 아닌데 그렇게 그 발목을 잡고 있는 거고, 그 아동수당이나 기초연금 증액 같은 경우도 사실은 자유한국당, 뭐 국민의당이 다 대선 때 약속했던 공약들이잖아요. 정말 자가당착적인 5당 그런 공통 행태죠. 공약. 예. 아동수당, 기초노령연금 올리는 거.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런 논리를 가지고 싸워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 안보는 자유한국당이 잘한다.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이번에 문재인 정부 예산을 보면요. 예산을 보면 생각을 알 수가 있잖아요. 정책 방향을 알 수가 있고. 어르신들 참전수당 다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 올리고 있고요. 그리고 독립유공자 후손자들 있잖아요. 생활자금 지금 이것은 신규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수계층만 예산을 올리거나 진보계층 올리는 게 아니라 문재인 정부는 필요한데 다 쓰는 거예요. 참전수당 하시는 분들 예를 들어서 6.25 참전용사라든가 이런 분들은 그분들은 성향이 보수성향이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을 지지를 아무래도 지지 많이 성향이 하겠죠. 많았죠. 네. 그렇다고 안 줘. 이게 아니라 관계없이 예산 편성을 다 한 거예요 지금. 문재인 정부는. 그러니까 예산에는 이념이 없는 거죠. 그리고 네. 그렇죠. 그리고 국방 예산도 이번에 6.9%가 증가했는데요.
이명박근혜 정권은 4% 5% 증가했어요. 그리고 노무현 김대중 때도 보니까요. 이명박근혜 정권보다 국방 비중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진보 정권은 국방에 소홀한다? 이것도 웃기는 얘기라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예산으로 증명하고 있잖아요. 네. 잘하셨습니다. 이상 이 시대의 참 예산 전문가 정책내였습니다. 예, 오늘 그 제작진에서 저희에게 준 그 의제는 민주정부의 히스토리입니다.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제 문재인 정부, 이제 이 역사에 대해서 한번 논의하자. 그래서 저희에게 대본 없이 방송을 맡겼는데요. 우리 김대중 정부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 김대중 대통령과의 첫 만남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김대중 대통령은 제가 6살인가 7살 때 만난 것 같아요. 잘 기억해 보세요. 맞는지. 왜 웃으세요? 제가 충청남도 금산군 진산면 송막리예요. 금산군 진산면 여러분들 뭐 좋아할 수도 있고 안 좋아할 수 있는데 유진산이라는 정치인이 있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원래 진산계였어요. 계보로. 근데 유진산 총재가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저희는 하늘에서 큰 별이 떨어졌다.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그 얘기를 듣고 유진산 총재 둘째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동기동창이거든요. 그러세요. 그래서 아버지 손잡고 6km 산을 넘어가가지고 참배를 했어요. 근데 막 검은 양복 입고 막 이런 분들이 배지 차고 막 이런 분들이 너무 많이 왔어. 네. 근데 내가 거기서 막 대성통곡을 했어. 왜냐면 6살 때? 6살 때. 네.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진산초등학교 뒤에 약간 동산이 있는데 거기가 묘소예요. 그래서 막 울었어. 근데 그 자리에 김대중 대통령이 와 계셨더라고. 아, 그 자리에요. 그 자리에 장례식 때. 그렇겠죠. 그래서 그때 제가 처음 뵀어요. 네. 김대중 대통령과 첫 인연은 네. 그렇게 시작됐고요. 네. 그 다음에 거기까지만 해주셔야 돼요. 왜요? 일단은 김대중 대통령 이야기를 하고 다음으로 이제 노무현 대통령 이야기. 근데 네. 문제는 뭐냐면 네. 이런 인연이 있어서 네. 2004년도 17대 국회 때 제가 첫 국회의원이 됐는데 제 지역구 유권자셨어요. 또 그렇죠. 네. 동교동.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 되고 나서 초선 의원들을 초청했어요. 동교동 김대중 대통령이. 그 사람들은 무서워서 잘 못 물어보잖아. 네. 나는 무서움증이 별로 없어. 그래서 흔들었어. 그랬더니 뭐가 궁금하니? 저 찍었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제가. 그랬더니 김대중 대통령이 나 찍었다고. 정청래 의원 찍었다고. 그랬더니 옆에 계시던 이호 여사가 이거 나도 찍었어요. 그러더라고요. 아주 깊은 인연입니다. 네. 우리 아버님과의 첫 만남은 언제 되셨어요? 그야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네. 아니, 정말 제가 기억하는 김대중 대통령은 굉장히 자상하시고 따뜻한 분이시거든요. 특히 가족에게도 더 자상하고 따뜻하셨죠. 근데 솔직히 일반 보통 가정에서 볼 수 있는 아버지처럼 그렇게 자식들 일을 일일이 챙겨주시고 그러시지는 못하셨죠. 그래도 좋게 워낙 얘기하세요. 또 바깥에서 큰 일을 하시니까. 근데 우리 가족 중에 누가 그것을 불평한 사람이 전혀 없었어요. 너무 이제 다들 바깥에서 중요한 일을 하신다는 거를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그냥 불평을 하기보다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죠. 그래도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가택연금 됐을 때는 가족들과 24시간 같이 계셨잖아요. 그때는 좀 네. 시간을 같이 보내실 수가 있었죠. 그때 아버지 김대중은 어떻습니까? 아버지신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때가 몇 학년 때셨죠? 여러 차례인데요. 네. 이제 초등학교 때도 있었고, 고등학생 때도 있었고, 또 이제 제가 성인이 된 후에도 좀 연금이 되신 적이 있었고, 네, 그러니까 네. 한 14년에 걸쳐서 여러 차례 가택연금이 되셨었죠. 우리 박경민 의원님은 김대중 대통령을 직접 뵌 적이 저는 정치에 입문한 게 워낙 늦기 때문에 아직 신입당원이에요. 그런- 네. 저 입당 언제 했죠? 입당? 인연은 없고요. 그러니까 네, 입당 언제 했어요? 네? 입당. 입당 작년에 했죠. 네, 신입당원. 맞죠? 네. 그런데 이제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네. 김대중 정부, 국민의 정부에서 했던 ICT 정책 때문에 우리가 한 20년 그래도 먹고 살았잖아요. 요즘에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얘기 많이 하는데 사실 그 시대를 앞서가는 그런 초고속
통신망을 깔고 이런 인프라를 구축하셨던 게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고 그 국민의 정부였잖아요. 그게 사실 우리나라 지난 20년 동안 먹거리를 제공을 했었고 지금 최근에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도 발족을 했는데 그걸 빨리 이어받아서 정말 미래 먹거리를 잘 마련해 가야 된다. 근데 어쨌든 그 기초가 되는 거를 다 그 국민의 정부에서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나라가 정말 지금까지 근근히 버텨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박경미 해봅니다. 의원님, 진짜 핵심을 잘 찔렀어요. 왜냐면 제가 이 시대에 참 김대중 연구가로서 이 말을 이어받아서 제가 한다면요. 정말 맞는 말 하신 거고요. 김대중 대통령이 영국에 정계 은퇴했다가 돌아오셔서 만든 게 이제 아태평화재단, 아태평화 아카데미입니다. 제가 거기 수료했어요. 동교동에서. 그 사우나 자주 가셨죠? 그 사우나는 가지 않고 저는 학구열 랩을 타서 거기 가서 공부하는데 그 지하에 사우나가 있어요. 제가 상도 받았어요. 우수상. 무슨 논문상 받았는데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처음 그런 개념을 들었는데 아태평화재단 아카데미를 하면 특강을 하세요. 당신께서. 특강을 하는데 쭉 거기서 이제 역사 발전의 5단계를 쫙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질문을 해요. 현대 자동차를 팔아서 벌어들이는 수입이나 그 돈 색깔하고 주라기 영화를 만들어서 관객 수입을 올려서 벌어들이는 외화나 그 돈 색깔이 똑같지 않냐. 그래서 문화 콘텐츠 산업으로 우리가 가야 된다. 우리는 자원도 부족하고 분단돼 있고 국토도 좁고 그런데 우리 국가의 경쟁력은 우수한 국민의 능력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문화 콘텐츠 산업에 가야 된다. 이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근데 그걸 말로만 한 것인 게 아니라 대통령이 되셔서 한류라는 단어를 김대중 대통령 때 만들어진 단어예요. 물론이죠. 네. IT. 김한길 네. 문화부 장관이 본인이 만들었다고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한류 붐이 일어난 게 김대중 대통령 때인데 정책은 딱 하나였어요. 문화 산업에 대해서는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 그리고 가위질하지 마라.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탄생한 영화가 JSA. 웰컴 투 동막골. 그러면서 한류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공은 김대중 대통령의 해안이다. 이런 거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앞으로 인터넷 지식 정보 산업국가가 돼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프라를 구축해야 된다. 그래서 초고속 인터넷망을 다 깐 것이 김대중 대통령이 하신 거예요. 그야말로 앞을 내다보는 선견지명 있는 탁월한 지도자였다. 김대중 대통령 그러면 평화, 인권, 민주주의 이런 것만 보통 생각하시는데 미래 성장 동력을 미리 길목을 지키면서 그것을 미리 다 대비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핸드폰도 갖고 다닐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문화 콘텐츠, 한류, 케이팝 이런 모든 첫돌, 바둑으로 치면 첫돌 포석을 둔 것이 김대중 대통령이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아드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저도 그 IT 업계에 있는 분들한테서 그 지금 말씀하신 초고속 인터넷망에 대한 투자 그 부분을 얘기하면서 우리나라 정부가 이 업계보다 한 발 앞서서 그렇게 이 트렌드를 선도해서 먼저 그렇게 나서서 투자한 것은 아마 그때가 처음이었다. 그런 얘기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들로서 뿌듯하시겠어요. 근데 정청래 의원님 나오면 방송이 부담이 안 돼. 그냥 잘하시니까요. 네. 저는 김대중 대통령을 6살, 그러니까 어릴 때 저희 아버지도 정치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 집은 우리 김홍걸 박사님 건너편에 살았는데 제가 제일 기억 남은 게 아마 유신 때예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구속이 돼 있었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그때 원내 총무 시절이셨던 것 같아요. 갑자기 저 6살인 저와 독대 점심을 저를 사주시겠다고 나오라 그러는 거예요. 김대중 대통령께서? 네. 저 6살 때 대통령과 독대했어요. 아, 글쎄요? 그때 그 장소가 신촌의 형제갈비라고 있습니다. 형제갈비. 거기 정말 그때 고깃국도 못 먹을 때지 않습니까? 그때 갈비를 사주시는 거예요. 아마 아버지가 구속이 됐으니까 아들이 고생할 것 같아서 저를 부르신 것 같은데 제가 6살 때 갈비 6대를 다 먹었어요. 네. 그리고 가시는데 제가 다시 손을 잡고 아이스크림 좀 더 사주세요. 그랬더니 정말 또 아이스크림을 사줘서 그 이후의 일정을 취소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정확히 30년이 흘렀거든요. 제가 중국에서 유학을 했는데 이제 김대중 대통령 총재가
베이징에 오신다 그래서 제가 또 유학생들 끌고 와서 이제 꽃다발 들고 와서 막 또 환영해서 이제 목에 이제 꽃다발 걸어드렸더니 이제 영빈관 있잖아요. 조호대. 거기를 가신 거예요. 조대까지 예. 같이 근데 갔어요. 제가 이제 따라갔죠. 근데 그때 정말 많은 국회의원들 오셨는데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30년 전에 그때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저기 있는 김용호 학생이 6살 때 내가 갈비를 사줬는데 6대를 먹어서 그때 원내 총무 지갑이 다 털렸다. 여기 계신 국회의원들이 저 김용호랑 밥을 먹으려면 지갑에 돈을 두둑히 갖고 있지 않으면 쟤는 지금 한 20대를 먹을 놈이다. 근데 저는 정말 놀랐어요. 30년 전의 기억을 정말 너무 생생하게 하시고 저 역시도 그 기억을 갖고 있었거든요. 김영호 네. 얼마나 놀랬으면 김대중 대통령께서 어린 그렇죠. 꼬마애가 네. 갈비 6대를 먹는데 기억을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약간 이제 공포스러워 하시더라고. 너 지금은 몇 대 먹냐? 혹시 그 얘기 들으신 적 있죠? 기억하죠. 네. 예. 그러니까 아버지한테는 김영호란 사람은 이 갈비 갈비 잘 먹는 사람. 갈비 6대. 딱 그렇게 기억에 두고두고 남으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나 네. 궁금한 게 있는데 김대중 대통령님은 후광이잖아. 아버지는 후농이잖아. 네, 훈홍이요. 서로 짜고 정한 거예요? 아닙니다. 이 아버지가 감옥에 있을 때 고은 시인께서 젊었을 때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이제 나이 드셔가지고 농사 아주 평화롭게 농사지라고 후농이라고 그래서요? 네. 그럼 나도 후농으로 해야 되겠네. 나도 후에는 농사를 지으려고 중농 중간쯤에 농사 짓고 마지막에 후에는 권력을 잡으실 거예요. 그래. 그럼 저는 중농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네. 농사 짓고 있잖아요. 중농. 배추 중농. 2천 폭이 돼가지고 네. 수하겠습니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의 그 정부를 보면 가장 핵심적인 것이 결국은 이제 외교, 또 통일, 민족 이 부분은 정말 절대적이었던 것 같아요. 특히 주변 4대 강국과 가장 잘 지냈던 시기가 김대중 정부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동교동에 살아계실 때 생전에 제가 가면 이분이 이렇게 시스템을 갖췄어요. 사람을 네. 만나는 50분에서 1시간 동안은 강연을 하셔 본인이 한반도 평화 그리고 외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쭉 강연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몇 번 들었거든요. 제가 개인지도 받은 사람이야. 야. 김대중 대통령한테. 그리고 나서 이제 물어봐요. 네 생각은 어떠냐. 근데 이제 그 1시간을 다 말씀드릴 수 없고 제가 기억나는 대목만 좀 말씀드리면 국익을 위해서는 악마하고도 손을 잡아야 된다. 러시아 속담에 비슷한 게 있죠. 네. 그 얘기를 항상 하셔요. 그래서 미국 닉슨이 모택동하고 손잡았지 네, 않느냐. 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북한이 좋아서가 아니라 국익을 위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그들과 손잡고 악수를 해야 된다. 항상 대화를 해야 된다. 이러면서 노벨 평화상 받은 얘기 하시다가 꼭 무슨 얘기 하셨냐면 미국 최초의 여성 국무장관 울브라이트가 2000년에 평양에 갑니다. 그리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거든요. 그 이유는 클린턴이 평양에 가기로 예정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북한과 미국이 수교를 맺기로 돼 있었거든요. 그것이 김대중 대통령이 클린턴 대통령을 설득해서 클린턴이 가려고 했는데 못 갔어요. 클린턴의 후기 행정부를 맡아야 될 엘고가 떨어졌잖아요.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판결로 졌거든요. 그러면서 조지 부시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한반도 평화는 조지고 부셔진 거야. 왜냐하면 북한을 악의 축으로 딱 하면서 완전히 어긋났거든요. 그 얘기 하시면서 있잖아. 김대중 대통령의 특징이 뭐냐면 약간 이렇게 슬프거나 그러면 말씀은 안 하시고 눈을 껌뻑껌뻑 이렇게 하셔. 그러면 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차를 드시고. 네. 네. 그러면 이제 차를 이렇게 드시고. 그 우시는 거거든. 깜빡, 말을 하다가 갑자기 말씀 안 하셔. 그리고 깜빡깜빡 이렇게 깜빡깜빡 잠깐 있어요. 그럼 우시는 거거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참 천추의 한이고 박복한 민족이다. 행운의 여신이 한반도를 비껴간 거야. 미국 대선의 결과로. 그 말씀을 항상 하시거든요. 네. 근데 정세현 통일부 장관도 어제 청래당 행사를 했거든요. 네. 이 통일 강연을 했는데 문제가 발생을 했어. 병이 발생을 했어. 그러면 1년이 됐건 10년이 됐건 치료법 똑같은 거예요. 문제가 좀 복잡해졌을 네. 뿐이지. 그래서 결국은 김대중 대통령이 클린턴을 설득해서 한반도 평화를 이루려고 했던 방법, 그 방법밖에 없는데 그걸 핵심 요약하자면 북한과 미국이 수교를 하고 그래서 체제 안전 보장을 하고 미국의 입장에서는 남한은 사우스 코리아 is an old friend, 노스 코리아 is a new friend가 되고 체제 안전 보장을 하고 그리고 북한과 일본이 수교를 하고 그래서 북한이 일본한테 요구하는 $110억 일제 식민 배상금 주고 그걸로 경제 주름살이 좀 펴지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만들고 그리고 북한의 핵의 완전 불능화, 비핵화를 만들고 남북 철도를 연결해서 부산에 있는 부산 동고등학교 애들이 기차를 타고 평양을 지나서 런던, 파리에 수학여행하는 꿈 거. 같은 이야기죠. 네.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김대중 대통령의 한반도 그랜드 디자인이에요. 시진핑가 거기서 1대1로를 베꼈구다. 네, 시진핑. 시진핑하고 뭐? 1대1로를 거기서 베낀 거예요. 그, 1대1로니? 네, 1대1로. 시진핑이? 네네.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저는 김대중 대통령은 대한민국 한국 현대사에 있어서 위대한 정치가이자 위대한 사상가다. 그리고 이분의 이러한 염력, 이것을 따라갈 사람이 누가 있을까? 김영호 따라갈 수 있을까? 왜 갑자기 저한테 그러세요? 박경미 의원 따라갈 수 있을까? 저는 못 따라가겠어요, 이분. 그럼요. 이분의 탁월한 지도자시고. 이 사상적 이 스케일과 이 깊이, 이 통찰력, 이런 부분은. 탁월한 지도자시죠. 네. 정말, 하여튼, 근데 아드님한테 우리 대신 존경한다 김대중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제 자제시니까 말씀을 한마디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김대중 대통령 이야기는 이 정도로 이제 잘 한 마무리를 했고요. 가지만 더 예, 짚고 하시죠. 넘어가고 네. 싶은데요. 저는 아무래도 교육에 관심이 깊으니까 이제 부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김대중 대통령 시기에 교육 과정에 보면 컴퓨터 교과, 정보 교과 그거를 이제 필수화하고 전국에 컴퓨터실을 구축하고 또 컴퓨터 교육 학과들을 늘리고 하셨어요. 그러니까는 그 ICT 인프라를 구축하시는 것과 더불어서 교육에도 이제 그런 시도를 하신 거죠. 그런데 그게 잘 오다가 이제 2008년 이명박 정부 들어오면서 정보교과 필수화를 폐지했어요. 최근에 들어서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이제 정보가 다시 중학교에 필수화로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요즘에 소프트웨어 교육, 코딩 교육 말씀 많이 들으시잖아요. 4차 산업혁명하고 또 관련지어서. 그러니까 굉장히 시대를 앞서가는 해안을 가지셨다는 거를 그 교육 분야에서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IT 기본 구축뿐 아니라 교육도 그 맥을 맞추어서 그런 제도를 정비하셨다는 점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다음은 우리 시간이 좀 없어서요. 사실 김대중 대통령 이야기만 해도 밤새껏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제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 이야기하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그러면 당시에 권위적인 정치 문화 청산에 앞장서셨고 또 직접적으로 국민들과 소통하면서 국민이 대한민국의 주인이 되는 세상 만드시느라고 참 많은 노력하셨던 분이죠. 우리 박경미 의원님부터 제가 여쭤볼게요. 노무현 대통령 시입당원이니까 못 만나봤죠? 예, 못 남았는데, 그러니까 저는 다 이제 학교에 있었고요. 만나고 안 만난 건 중요한 건 사실 예,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대학교에 있는 사람들이 대학 구성원들이 사실 그냥 합리적인 보수주의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대선 때는 노무현 대통령을 많이 이제 선택을 했는데 이제 아시다시피 그 조중동을 위주로 하는 보수 언론들이 정말 악의적으로 그 대통령과 국민들이 이간시켰잖아요. 근데 지금과 같이 활발한 SNS로 진실을 알릴 수도 없는 시대였고, 그렇기 때문에 제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 대통령을 찍었지만, 노 대통령을 찍었지만 그 다음에는 이제 점점 마음이 멀어지는 이반되어가는 그런 과정들을 제가 이제 목도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참 그 아쉬움, 안타까움을 많이 가졌었는데,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언론 환경, 언론 지형만 됐었어도 그렇게 지지율이 낮아지지는 않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참 있습니다. 그리고 워낙 그 선구자적인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신 어떤 굉장히 시대를 앞서갔던 분이잖아요. 노무현 대통령도. 그래서 너무 일찍 나오신 게 아니었던가. 지금은 이제 우리가 성숙한 민주시민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다 수용할 수 있는데 그런 어떤 정신적인 인프라가 갖추어지기 전에 너무 일찍 등장하셨던 대통령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저도 뭐 같은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박경미 의원께서 말씀을 하시잖아. 꼭 내가 말해야 되는 키워드를 하나씩 툭툭 던지셔요. 같은 천재를 해서 그래요. 그런가? 지금 노무현 대통령은 선구자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제가 이 시대에 참 노무현 연구가로서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지를 제가 부연 설명을 또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안 알려져 있는 사실 몇 가지를 제가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병헌 수석 이번에 소환되고 하면서 e스포츠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시죠?
노무현 대통령이 2000년 부산에서 낙천을 하고 싶었던 것이 e스포츠 회장이셨어요. 그리고 굉장히 컴퓨터에 밝았고, 그리고 노하우라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든 프로그래머였어요. 예, 그리고 안희정 지사가 그때 보좌관 하면서 노하우라는 게 뭐냐면 인맥 관리 프로그램이래요. 인맥 관리 프로그램. 국회의원들은 인맥 관리를 잘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명함을 받으면 메모를 하잖아요. 컴퓨터에 입력해놓고 인맥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만드신 거예요. 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팔러 다녔대요. 근데 그거를 쓸 수 있는 사람은 없어. 그래서 장사는 잘 안 됐대요. 어쨌든 그 정도로 이 인터넷에 밝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국 가디언지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어떻게 평가했냐면 세계 최초의 인터넷 대통령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 굉장히 이런 부분에 밝아요. 앞서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쭉 하는데 대통령실, 청와대를 보고 체계를 이지원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정착시키고 만든 것이 노무현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이전 정부와는 대통령 기록물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수백 배가 더 늘어납니다. 맞습니다. 네. 대통령 기록물을 다 넘겨요. 그래서 이지원 시스템으로 해서. 그리고 대통령이 댓글도 답니다. 아, 김영호 비서관이 이거 올렸는데 잘했어. 참 잘했어요. 참 잘했어요. 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굉장히 신진하잖아요. 그래서 이 전자 결제 시스템을 만든 것이 노무현 대통령이에요. 대통령 지정 기록물이 노무현 대통령 만드셨는데 이명박 박근혜 때는 사실 굉장히 규모가 아주 작아지죠. 박근혜는 뭐 이렇게 제출할 게 없어가지고 식당 메뉴 뭐 이런 거 막 넣었다고. 파쇄기로 막 파쇄하고 식당 메뉴. 뭐 식당 메뉴 있잖아. 이런 거 오늘의 날씨 뭐 이런 거까지 다 넣었나 봐. 뭐 하여튼 뭐 청와대 이렇게 굴러다니는 문건들 이런 거 그런 거 채웠어도 안 되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이렇게 김대중 대통령 정부를 이어받아서 이런 인터넷 초고속 인터넷망 이걸 기반으로 해서 그런 전자정부를 꿈꿨던 것이고, 그리고 저희 그 참여정부 때 열린우리당 때 아까 소개하실 때 저를 뭐라고 했냐면 2005년도 전자정당위원장이라고 저를 소개했잖아요. 제가 그거에 이어서 전자정당을 구축하려고, 그리고 저도 거기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 전자정당위원장을 제가 했었습니다. 지금 같으면 팟캐스트 같은 걸 제가 그때 시도했는데 전자정당위원회 홈페이지에다가 뭘 했냐면 짱 인터뷰라는 게 있어요. 짱 인터뷰. 짱 인터뷰. 네. 예를 들면 지금으로 치면은 일주일 동안 검색순위 1등. 인터넷에서 짱을 먹는 사람들. 그래서 첫 번째 인터뷰를 누가 했냐면 일산에 사는 정다연 몸짱 아줌마. 아, 당시 몸짱 아줌마. 몸짱 굉장히 인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서 인터뷰를 했어요. 그리고 그걸 편집해서 올리는 거야. 그러면 그때는요 정당 홈페이지에 사람들이 안 들어왔어요. 이게 막 서버가 다운되는 거예요. 막 20만 다운로드 엄청난 거예요 그때는. 두 번째 누구였는지 아세요? 프로게이머 테란의 황제 임요환. 거의 뭐 주로 스포츠지랑 뭐 비슷했네. 이런 사람 막 인터뷰해가지고 올리고 그러니까. 아, 그때 실시간 검색어 비슷하게 있으니까. 막 그래서 그 사람들 인터뷰해서 딱 올리잖아요. 그러면 우리 당 홈페이지에 많이 들어오잖아요. 아, 네. 무슨 근데 그게 다 뭐냐면 이 노무현 대통령의 인터넷 이런 마인드 이런 것과 저희가 어울려서 당에서도 이제 그런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처음 들었어요, 이 이야기요. 네. 우리 김홍걸 의장님, 근데 노무현 대통령, 네. 네. 우리 김대중 대통령 이어서 박근혜 네, 네. 대통령 취임하시고 처음 언제 만나셨어요, 노무현 대통령? 저는 92년도에 1월 1일 날 네. 이제 그때 설날인데 그때 이기택 총재가 이끄는 그 꼬마 민주당하고 저희 쪽하고 합당을 해가지고 야권 통합이 이루어진 직후였죠. 네. 그때 이제 설날에 인사 오셨을 때 처음 인사를 했죠. 아, 그때요. 우리 김대중 대통령께서 세뱃돈 많이 주셨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그 김대중 대통령의 세뱃돈은 원칙이 있어요.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총각이면 세뱃돈을 줘요. 근데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나이가 어려도 결혼을 했다 세뱃돈 안 줍니다. 그거 모르셨죠? 그거는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제가 결혼을 37살 했거든요. 그래서 늦게까지 세뱃돈을 받았기 때문에 더 알고 늦게 하지 있어요. 그랬어요. 그것 때문에 늦게 한 거예요. 네, 그것 때문에. 네. 네, 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기억은 제가 이제 그때 장관 되시기 직전에 해양수산부 장관. 예, 네. 그때 두어 번 뵀는데 뭐랄까 일반 정치인들하고 좀 너무 다른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네네. 보통 정치하는 사람들이 얼굴이 두껍거든요.
그리고 이게 좀 친화력이 있고 뭐 아무나 붙잡고 형님 아우님 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정치권에. 근데 이분은 굉장히 이 TV에서 막 연설하고 이럴 때 투쟁할 때 보던 이미지와는 달리 수줍음도 많으시고 이 뭐랄까 자기가 남한테 아쉬운 소리 못하는 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남한테 베풀 때도 좀 쑥스러워 하시면서 네네. 딱 네. 나하고 좀 너무 비슷하네. 전혀 다른데 뭘 달아 자기는. 나도 네. 좀 그런 성격인데. 그 노무현 대통령을 잘 아시는 그 원로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임기 중에 공격도 많이 당하고 뭐 대통령이면서도 뭐 정말 동네 북처럼 이 보수 언론과 야당에 얻어맞고 시련을 많이 겪으셨지 않습니까? 이제 원하던 바를 다 이루지를 못하셨고. 근데 그 원로분 말씀이 대통령으로서 또 정치인으로서 성공하기에는 너무 인간적이었다. 그러니까 좀 냉정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남의 뒤통수를 칠 줄도 알고 거짓말을 할 줄도 알고 좀 이래야 되는데 너무 인간적이었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 저는 저랑 딱 맞는 스타일이라고 저는 주장합니다. 네. 우리 정청래 의원님께서 보실 때는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의 인간적인 네. 뭐 평가를 할 때 좀 어떻어요? 성격을 보면 어떤 성격이셨어요? 저는 김대중 대통령은 존경하는 마음이 있고요. 노무현 대통령은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걸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김대중 대통령은 인간적으로 가깝고 멀고 이런 차원을 떠나서 한국 현대사에서 우리가 존경해야 될 만한 인물이다. 저는 그걸로 평가를 우리가 하는 것이 저는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노무현 대통령은 본인의 인생이 그러하듯이 도전하고 응전하고 부딪히고 깨고 또 본인도 깨지고 하면서 숱하게 넘어졌다 다시 일어나고 하는 그 인생 자체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개인에 대한 매력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애심이 드는 이런 정치인이셨어요. 저는 욕심 같지만 김대중과 노무현 대통령의 장점만을 우리가 후배 정치인들이 좀 이렇게 버무려서 받아들여서 뭐라도 하나 좀 실천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들고 이 시대의 참 자랑인으로서 제가 자랑한다면 노무현 대통령이 조선일보하고 끝까지 싸웠잖아요. 저도 노무현 대통령하고 노무현 대통령처럼 끝까지 싸우고 있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노무현 대통령도 국회의원 떨어졌잖아요. 네. 저는 컷오프 됐잖아요. 네. 이런 부분이 좀 비슷해요. 하여튼 뭐 잡초 같으신 근성이 있으셔서 정말 우리 정청래 의원님은요 근성은 정말 제가 너무 존경합니다. 여보세요. 네네. 근성은 이렇게 하지 말고 근성도 이렇게 해주세요. 근성도 존경합니다. 예, 저도 이제 그 김대중 정부하고 노무현 정부하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 김대중 정부는 왠지 노련함 이런 걸로 기억이 되고 참여정부는 뭔가 순수한 자유로움 그런 느낌으로 남아 있는데요. 제가 오늘 오면서 그 네이버에서 중학생을 위한 용어 사전에서 참여정부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쭉 설명이 있고 나서 야당 및 언론과 불편한 관계에 있었음 이렇게 끝맺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거 굉장히 좀 편향적인 기술이다라는 생각을 좀 했는데요. 그 정청래 의원님 최근에 종편에서 참여정부 때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어떤 랭킹 그런 수치적인 것을 통해서 참여정부의 우수성을 쭉 일가를 하셨던데요.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제가 대선 전에는 왜 정권 교체를 해야 되는가? 이 세 가지 이유, 남북관계, 헌법, 세금관계 이것 때문에 정권 교체해야 된다. 이렇게 강연을 하고 다녔고요. 정권 교체 이후에는 왜 국민들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열광하는가? 문재인 현상에 대한 이유, 문재인 현상에 대한 본질 이런 걸 강의하고 다니는데 요거를 내년 봄까지 하고 그다음 내년 봄 이후에 제가 할 강연 주제가 노무현 정부는 실패했는가? 아니다. 성공한 정부다. 이 주제로 제가 강연을 이제 내년에는 하려고 그러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대체적으로 말씀하시다시피 언론과의 부적절한
부적절한 관계? 불편한 관계. 부적절한 관계가 아니에요. 불편한 관계다 보니까. 듣기는 좋았어요. 그랬어요. 불편한 관계다 보니까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계속 깎아내리고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우리 진영에서도 노무현 대통령이 마치 실패한 대통령처럼 이렇게 잠재의식이 있어요. 이것을 나는 깨야 되겠다.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인가 실패한 대통령인가는 기분 학상 따질 건 아니잖아요. 성과를 가지고 따져야 되잖아요. 수치를 가지고 따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연구를 했어요. 오늘 다 발표는 할 수 없고 중요한 거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리가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10위권의 경제대국이야 하는 말의 근거가 어디서 나왔느냐? 2007년도에 나왔어요. 노무현 대통령 집권 5년차. WEF, 다보스 포럼이라는 거 있죠? 거기서 하는 WEF, 월드 이코노믹 포럼, 세계 경제 포럼에서 국가 경쟁력 조사를 합니다. 수십 가지를 다 동원해가지고 11등을 합니다. 2007년도 노무현 대통령 때.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근거 자료들을 다 수집했는데 따져보니까 11등이에요.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때 초고속 인터넷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문화 콘텐츠 산업을 시작했어요. 그 꽃과 열매를 노무현 대통령 때 맺은 겁니다. 독일의 어느 기관에서 ICT 세계 경쟁력 조사를 합니다. 우리나라가 3등을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임기 말이었어요. 그리고 다 따져봤어요, 제가. 여러 가지 수치를 다 비교해봤거든요. 외환보유고 제일 많았어요. 노무현 대통령 때. 가장 안정적이었어요. 김대중 대통령이 IMF를 극복하고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때 외환보유가 가장 높았어요. 그리고 양극화 이런 것도 극복해가고 있고. 이런 수치로 봤을 때 도저히 실패한 정부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명박근혜 정권하고 비교를 해봤어요. 여러 가지 것들을. 국가 재정 상태, 국가 채무 상태,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 이런 수치를 다 비교했더니 이명박근혜 정권이 훨씬 못한 거야. 노무현 대통령 때 가장 수치가 높아요. 국민행복지수입니다. 조중동이 거대 언론이 막 부정적인 것만 계속 때려대니까 우리도 주눅 들어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이 성공한 정부인가?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더라. 우리 스스로도. 그래서 이걸 깨야 되겠다. 노무현 정부는 김대중 대통령에 깔아놓은 그 자양분을 활짝 만개시킨 성공한 정부였다라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잠깐.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 임기 말 때는 국가 경쟁력 11위였어요. WEF 세계 경제 포럼에서. 이명박 정부는 몇 등? 19등. 박근혜 정부는 몇 등? 26등. 네네. 지금 26등이에요, 우리. 문재인 정부 때 이제 들어서서 몇 등까지? 이제 10등까지. 9등까지. 네. 10등 안에 들어와야 되니까. 9등까지? 네, 네. 9등까지. 9등까지. 네. 그러면 뭐 거의 프랑스, 이탈리아 이런 데하고 어깨를 겨루는 그런 상태죠. 보다 좀 나을 수 있죠. 아, 그렇게? 네네. 프랑스, 이태리보단 조금 나을 수 있죠. 그러면 네. 5등까지. 5등까지 됐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열심히 하면 못할 것도 없죠, 사실. 네. 그래서 사실 우리가 SNS 도입하기 전에요. 근데 뭐 KBS, 조선, 중앙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정말 왜곡된 기사를 계속 보도했을 때 실제로 우리 지지자들이 노무현 대통령의 손을 뿌리쳤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이후에 대통령 서거 이후에 정말 너무 많은 정보와 또 새로운 깨달음을 알고 후회하고 있는 거죠. 정말 뼈저리게 아파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만큼은 반드시 지켜야겠다. 이런 것이 우리 150만 당원들의 지금 결의로 보여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네. 시간이 이제 제작진에서 김영호 네, 네. 저기 진행 솜씨가 많이 늘었어요. 하다 보니까 좀 늘고 어떤 있어요. 말을 해야 박수가 나오는지를 네. 제대로 알고 길목을 네. 지키고 있네. 아, 예. 야, 예전에 안 그랬잖아. 길목을 지키고 있었어요. 아, 박수의 길목을 안 해. 네. 근데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볼 넣게요. 아, 예. 네. 그러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다 그래서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저희는 오늘 참석해주신 우리 의원님들께서 마지막 발언하면서 대통령에 바란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 뭐 부탁의 말씀, 격려의 말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홍걸 의장님부터. 저는 이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은데, 저는 지금 70% 이상 가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역설적으로 이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 또 역사에 남는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역설적으로 지지율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하면 지금 이제 앞으로도 적폐청산과 국가 대개혁을 위한 작업을 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 그렇게 되면은 지금까지는 잘한다고 칭찬했던 사람 중에도 그런 작업이 진행되다 보면 자기에게 생각지 않게 불이익이나 손해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찬성하는 입장에서 반대하는 입장으로 돌아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두려워한다면, 지지율이 조금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한다면은 개혁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눈앞에 있는 그 정치적 이익, 작은 것에 연연하지 말고 나중에 역사에서 평가받겠다는 그런 각오로 촛불 혁명에서 받은 그 국민의 명령을 차근차근 묵묵히 수행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김홍걸 의장님, 12월 중순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이 있잖아요. 좀 사드 문제가 아직 완벽하게 마무리가 안 됐다고 그러는데 그 정상회담 이후에 좀 어떤 변화가 있을 것 같죠? 지금 약간 걸림돌이 되는 것은 지난번 그 양국 간의 합의에서 나왔던 그 산불, 그 부분에 대해서 중국 측은 우리 쪽의 이런 국내 정치적 입장이나 미국과의 관계나 생각해서 뭐 노골적으로 강하게 하지는 못하겠지만 합의문에 그런 내용을 좀 재천명해 주기를 바라고 있고, 그래야 이제 시진핑 주석의 체면이 사니까. 아주 정확한 분석입니다. 근데 우리 쪽은 한미일 군사동맹 정도는 몰라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 한번 합의했는데 또 얘기를 한다는 것은 또 그것도 우리 쪽 체면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약간 좀 양측이 협상을 더 해야 될 부분이 남아 있다고 보는데, 일단 정상회담이 잘 이루어져 가지고 양국 국민들에게 이 양국의 관계가 이제 풀려간다 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여론을 바꿀 수 있다면은 그 후에 아마 한 2-3달 안에 이 한중 관계에 어렵게 얽혀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이 대부분 풀려나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네, 우리 중국의 인민대학교에서 방문학자로 1년 동안 중국을 연구하신 우리 정청래 박사님. 네, 리우시에성 유학생. 네, 유학생. 네. 좀 부연 설명드리자면 산불 정책은 이겁니다. 사드를 재배치하지 않는다. 그리고 미국의 MD, 미사일 방어 체제에 우리가 편입되지 않는다. 그리고 한미일 동맹 관계를 형성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산불 정책이거든요. 중국이 좋아하는 내용들입니다. 3가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중국이 확신을 하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한중 정상회담 때 이걸 확인하려고 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3가지 중에 어느 것 하나도 입장을 바꿀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네. 제가 일관된 저희 정부의 입장이 없고. 그렇죠. 네. 우리가 어떻게 일본하고 군사동맹을 맺습니까? 일본은 군사동맹을 맺을 수 없는 국가예요. 평화헌법상 국방부가 국방부가 없어요. 그리고 교전권이 없어요. 군대도 없고. 그런 국가하고 어떻게 네. 군사동맹을 맺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시진핑 주석이 잘 설명을 해주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네. 듭니다. 우리 김홍걸 박사님 또 쪽지가 하나 들어왔어요. 우리 호남과 민주주의에 관련해서 우리 김홍걸 박사님께서 한번 잘 정리 좀 해달라는 아마 우리 방청객 분의 쪽지 같습니다. 네. 예, 작년에 우리가 이 호남에서 저희 민주당이 참패를 했죠. 근데 저는 당시에
그것이 그러니까 그쪽에서 떨어진 우리 당 후보들은 에게는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당의 입장으로 봐서는 오히려 이렇게 한번 회초리를 맞고 정신을 차리는 것이 나중에 약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 우리가 그때 한번 혼이 나고 그러면서 반성하고 다시 노력한 결과로 호남의 유권자들로부터 다시 인정을 받아서 지난번에 대선에서 압승을 했고 그 후로 지금은 압도적으로 지지율이 호남에서 높지 않습니까? 국민의당은 완전히 몰락해버렸고. 근데 국민의당이 그렇게 된 것은 그분들이 호남에서 그렇게 정치를 하면서도 이 호남의 유권자들이 얼마나 정치의식이 높은지를 그분들이 좀 간과했던 것 같아요. 한번 표를 몰아주니까 그것이 자기들에 대한 애정 때문에 그런 것으로 사실은 민주당을 한번 회초리를 쳐서 정신 차리게 하고 이 수권 정당으로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는 세력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인데 그것을 아마 오해했던 것 같고 또 이 호남 유권자들의 생각은 이제 그 당시 야권이 뭉쳐서 이 정권 교체 이루고 또 나라를 바로잡는 그런 방향으로 가라고 한 것인데 그분들은 원래가 이렇게 그 지역에서도 이 유권자들, 밑바닥 유권자들보다는 그 토호 세력과 결탁해서 자신의 그 기득권을 지키려는 그런 성향이 강한 의원들이 거기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공천이 불확실해지니까 다들 탈당을 한 것이고 그랬는데 결국은 잠시 유권자들을 그렇게 유권자들 분위기를 이용해서 당선되는 것이 통했을지는 몰라도 결국은 그런 식의 정치는 오래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안철수 대표와 또 호남 의원들과는 그것이 뭐랄까 서로 불편한 동거, 서로 성향이 다른 사람들끼리 마지못해 손을 잡은 것이었기 때문에 그게 오래 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클릭을 한다, 보수 세력과 손잡는다 이런 식의 정치로는 영원히 호남에서 국민의당이 지지를 다시 얻을 수가 없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와 호남 의원들은 딱 하나만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 반대하는 거. 네, 맞습니다. 요거 하나만 같아서 탈당해서 당을 만드는데 이거 빼면 다 틀려. 예, 입장이. 그러니까 뭉칠 수가 없어요. 이게 한마디로 국민의당은 그러니까 이 고귀한 어떤 좋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만들어진 당이 아니고 누구누구에게 반대하기 위해서 누구누구와 싸우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정당이기 때문에 그 목적이 사라지면 당의 존재 이유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미 정권 교체 돼버렸고 문재인 대통령 인기는 호남에서 높고 그러니까 호남 유권자들에게 국민의당이 전혀 이제는 가치가 없어진 거죠. 우리가 정당사에 보면 그 비슷한 부류의 정당들이 많이 출연했다가 또 어떻게 다 사라졌는지는 우리가 정당사를 봐도 이제 국민의당의 미래를 우리 예측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 박경미 의원님, 문재인 대통령에게 바란다. 대통령에게 바라는 말보다는 지금 예산 정국이니만큼 우리들 스스로한테 다짐으로 그냥 간단히 끝내볼까 하는데요. 예산은 흔히 그 정책을 수치로 보여준 것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번 그 국정 철학이 담긴 문재인 정부의 예산, 첫 예산 저희가 꼭 지켜야 되고요. 아까 그 정청래 의원님께서 조지 부시를 조지고 부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야당을 문재인 정권의 발목만 잡고 있는 그 야당 조지고 부시겠습니다. 예. 점점 강해지세요. 네? 점점 강해져. 네. 점점 제 눈에 들어오고 있어요.
자, 우리 정청래 의원님께서도 우리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거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보실 수 있어요, 이 방송. 네. 말씀해 주시죠. 이게 나라냐에 대한, 이게 나라다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 정부의 답변한 모범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포항 대지진에 대한 위기 대처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됐습니다. 11월 15일 오후 2시 29분 31초에 5.4 강도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3초 후에 그것을 기상청에서 감지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재난 문자가 날아간 것은 지진 발생 최초 시점으로 26초 만에 날아갔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은 재난 문자를 받은 후 10초 후에 진동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진동보다 빠른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걸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아세안 외교를 마치고 공군 1호기에 공중에 떠 있었습니다. 19분 만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1차 보고입니다. 2차 보고를 26분 만에 받고 청와대에 긴급 지시를 합니다. 수석 보좌관 회의를 소집해라. 지진 발생 3분 후에 판단 회의를 합니다. 정부 부처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리고 긴급 경보를 발생합니다. 그리고 2시 29분 31초에 발생했는데 3시에 이낙연 경제부총리의 긴급 지시가 내려갑니다. 3시 6분에 첫 회의가 열립니다. 3시 25분에 문재인 대통령이 공항에 착륙합니다. 그 앞에 김부겸 장관이 서 있었고 김부겸 장관에게 지시합니다. 현장으로 내려가라. 현장 상황을 파악하라. 그리고 즉시 헬리콥터를 타고 포항으로 날아갑니다. 그리고 70분 후에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가 열립니다. 75분간 회의를 합니다. 그 사이에 김부겸 장관은 14개 포항 논술이 수능이 예정되어 있는 14개 고등학교 상황을 취합합니다. 그리고 11개 고등학교에서 수능을 치를 수 없다는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6시에 정확하게 오후 6시에 교육부 장관에게 보고합니다. 이대로 수능을 치를 수 없다. 포항시에 있는 수능생들은 5,400명, 전국 수험생은 59만 명입니다. 1%입니다. 1%. 1%를 무시하고 99%를 위해서 수능을 강행할 것인가 아니면 1%를 배려할 것인가 고민하게 됩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는 다수가 좀 불편하더라도 소수에게 피해가 가서는 안 된다. 기회를 평등하게 줘야 된다. 다수가 좀 불편했으면 좋겠다. 소수를 배려하자. 그리고 8시에 김상곤 교육부 장관 수능을 치를 수 없다고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8시 20분에 김상곤 교육부 장관에게 지시합니다. 수능 연기해라. 그리고 8시 20분에 광화문 청사에서 김상곤 교육부 장관이 수능 연기를 전격 발표합니다. 이게 지진 발생 5시간 50분 만의 일입니다. 잘했어요. 그런데 몇 년 전이라 2014년 4월 16일 8시 57분 진도 앞바다에 세월호가 기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3분 후에 단원고 2학년 6반 최덕하 군이 119에 신고합니다. 그리고 또 3분 후에 그 선박에서 선장이 신고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초로 보고된 것은 9시 반입니다. 그걸 조작했습니다. 10시에 보고받은 걸로. 왜 그랬습니까? 10시 15분에 첫 지시를 합니다. 45분 동안 뭐 하고 있었냐 이런 얘기 들을까 봐 첫 보고를 받은 시점도 30분을 조작한 겁니다. 이것이 이번에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45분 후에 첫 지시를 했는데 무슨 지시를 했는지가 알려진 게 없습니다. 그리고 8시간 20분 만에 나타납니다. 5시 15분에 나타납니다. 오후. 그리고서 얘기합니다. 구명조끼를 다 입었는데 왜 구출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번에 이국종 교수 여러분 잘 아시죠? 이국종 교수가 헬기를 타고 갔다는 것이 최근에 드러났어요. 이국종 교수가 헬기에서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저도 그 사진을 보면서 그 장면을 보면서 경악했습니다.
11시에 전원 다 구조됐다는 오보가 나오고 11시 50분에 배가 다 기울었어요. 골든타임이 11시 50분까지였어요. 이국종 교수가 헬기에서 촬영한 영상을 보니까 그 세월호에 발생하고 40분 만에 1, 2, 3정 함정이 가서 선장과 선원만 구해오고 배가 떠나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와요. 근데 옆에가 배가 질비합니다. 주변 헬기가 다 떠 있어요. 누가 지휘를 한 사람이 없어요.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처럼 19분 만에 보고를 받고 긴급 지시를 해서 누구에게 책임을 졌어야 돼요. 오늘 낚싯배 전복사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다 읽어봤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무슨 지시를 했는지를 봤더니 어떤 지시를 하냐면 그 현장에 있는 해경 지휘관이에게 모든 권한을 준다. 당신이 알아서 다 책임져라. 그래야 다른 부처들이 대통령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협조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 지시를 안 한 거예요. 이거는 해경청장이 책임을 질 것인지 지휘를 할 것인지 누가 해군이 지휘를 할 것인지 아니면 누가 지휘를 할 것인지 지휘권을 두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10개가 넘는 정부 부처의 대책위원회만 생기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왜? 구하다가 잘못되면 자기들 책임지기 싫으니까. 나몰라한 거예요. 이국종 교수의 헬기에서 촬영한 그 영상을 보니까요. 누가 지휘를 해서 헬기가 교대로 뜰 수 있잖아요. 밧줄 내릴 수 있잖아요. 애들 다 구했어요. 이국종 교수가 헬기에서 촬영한 영상을 보니까 애들이 가판 위에 다 올라와가지고 담요 쓰고 있어요. 애들은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가만히 있으라 이 얘기만 듣고 그냥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그때 헬기 태워서 밧줄 내렸으면 다 구했어요. 2시간 반 동안 그거 못합니까? 아니면 옆에 가서 매트리스 깔고 배 쫙 있어가지고 다 뛰어내리려고 하면 뛰어내리죠. 오늘도 낚싯배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이 일출이 되기 전에 보고를 받고 회의를 했어요. 청와대 오늘 해가요. 7시 30분에 떴대요. 청와대 움직인 게 7시 1분이에요. 이게 나라냐에 대한 대답을 문재인 대통령이 너무 잘해주고 있다 지금.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에 바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처럼만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제 어느덧 시간이 6시가 됐습니다. 사실 지난해 저희가 초선 국회의원 6월 1일 날 국회가 열렸잖아요. 그때만 해도 더불어민주당 당원 150만 명, 그냥 꿈만 꾸었던 이야기거든요. 과연 150만 명의 당원을 우리가 이뤄낼 수 있을까? 오늘 현실로 볼 때 우리 더불어민주당 당원분들이 150만 명을 좀 넘었다고 합니다. 그 결과는, 네, 고맙습니다. 그 결과는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 70%, 더불어민주당 지지율 50%, 조선일보의 독자가 100만 명이고 우리 더불어민주당 당원이 150만 명입니다. 이제 우리 더불어민주당 150만 명 당원들과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이며 우리 당원의 주인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박경미 의원님 모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근데 저도 사회자 아닌가요? 같이? 네? 두 분이 초대 손님이시고 이렇게 사회. 예, 맞습니다. 둘이 사회야. 저기 김영호 의원 좀 소개시켜 주세요. 사회자로서. 영광입니다. 네. 예, 김용호 의원님은 별로 이렇게 부가적인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저희 당에서 보배 같은 존재이시죠. 행안위에서 지금 활동하고 계시고 또 제2사무 부총장이라는 아주 중책을 맡고 계시고 하여튼 전방위로 활동하고 계신 김용호 의원님 소개드리겠습니다. 근데 저는 예전부터 제작진한테 저 사진 좀 빼달라고 그랬더니 왜 저 사진을 매일 넣어요? 제가 항상 이렇게 행복해 사는 사람이 아닌데 저 사진이 너무 활짝 웃었다고 또 요즘에 많은 당원들께서 사진을 교체해달라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저도요. 여기 네. 너무 뽀샵이 심해가지고 네. 조금 좀 현실을 왜곡한 것 같습니다. 정청래 의원님은 그대로 나오셨는데, 네. 근데 얼굴이 안 커 보이네. 네, 얼굴이 좀 작게 나왔습니다. 요새 우리 정청래 의원님 많은 활약하고 계신데요. 요즘에 어떻습니까? 우리 신입당원들 오랜만에 만나셔서 좀 덕담 내지 좀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좀 해주시죠. 아니, 날도 굳고 또 자기 돈도 내는데 이런 데 못하러 오시는지 모르겠어.
네. 그냥 집에 계시지. 네. 이해가 안 가요, 저는. 아,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안 가요. 왜 이렇게 와서 앉아서 이렇게 이런 거나 듣고 있고. 왜 오늘 직접 왜 오셨죠? 네? 기념품이 좋아서. 기념품. 예. 네. 솔직한 답변이시네요. 예. 네. 이렇게 와서 이렇게 있고 하는 게 정당 문화에서는 상당히 좀 이색적입니다. 원래는 돈을 주고 돈을 받은 만큼 와서 움직이고 앉아 있다가 끝나기 전에 다 가버리고. 흔히 말하는 동원. 예, 뭐 네. 그런 게 한국 정치의 일반적인 정당의 문화였는데 이상하게 더불어민주당은 그게 안 돼. 좀 문제야. 동원과 참여에. 예, 네. 예. 그냥 자기 스스로 알아서 와서 막 이렇게 하고 이런 거 보면 참 기분은 좋지만 어색해. 예전에 구정치 하셔서 그런가요? 아니 저는 새정치부터 시작을 그러니까요. 했어요. 그렇죠. 예, 열린우리당 근데 때부터 시작했으니까. 사실은 새정치의 원조는 접니다. 네. 안모 그분이 아닙니다. 제가 2003년도부터 네네. 이런 세상을 꿈꿨어요. 네. 지금까지 제가 변하지 않는 정치 구호가 눈이 즐거운 정치, 귀가 즐거운 정치. 네. 그렇습니다. 항상 같이 있으면 즐거워요. 네. 네. 저는 그 낙천되고 이렇게 즐거운 분 처음 봤어요. 제 성격이 원래 낙천적이에요. 그래서 낙천을 해도 낙천적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지금 좀 이해가 가시죠? 네. 우리 부탁드리겠는데요. 제가 말하면 그냥 안 웃겨도 일단 웃고 보세요. 그럼 웃은 얘기예요, 그게. 네. 네, 좀 늦게 웃으면 감각이 떨어진 사람이야.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일단 웃고 봐요. 그러면 이게 웃을 일이었구나. 이렇게 생각되실 겁니다. 네, 이번에 우리 김원골 상임의장님, 그 민화협이라는 단체에 대해서 한번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예, 민화협은 98년에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께서 당시에 이제 북한과의 정부 대 정부 이런 남북 대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을 때 그 민간 차원에서라도 교류를 하고 또 한편으로는 북한의 이런 어떤 인도적 지원을 해줄 때도 예를 들어 컴퓨터를 보낸다 하면은 그 안에 있는 뭐 CPU라든가 일부 부품이 이 미국에서는 제재를 하는 그러니까 금수 품목으로 되고 뭐 이런 식의 이 제약이 많아가지고 정부 차원에서 그런 걸 하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또 그런 것도 민간 차원으로 좀 해보자 하는 뜻에서 이제 민화협을 만든 것인데 어떻게 보면 역사가 이렇게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20년 만에. 지금도 정부 대 정부 간의 이런 교류가 대화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 어떻게든 뭐 정치권이 됐든 민간이 됐든 물꼬를 틀어야 하는 상황인데 그래서 제가 민화협에 가서 UN 제재에 포함되지 않는 이런 인도적 지원 부분이라도 예를 들어 생활자금지금 이것은 신규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수계층만 예산을 올리거나 진보계층 올리는 게 아니라 문재인 정부는 필요한데 다 쓰는 거예요. 참전수당 하시는 분들 예를 들어서 6.25 참전용사라든가 이런 분들은 그분들은 성향이 보수 성향이기 때문에 한국당을 지지를 아무래도 지지 많이 성향이 하겠죠. 많았죠. 네. 그렇다고 안 줘. 이게 아니라 관계없이 예산 편성을 다 한 거예요 지금 문재인 정부는. 그러니까 예산에는 이념이 없는 거죠. 그리고 네. 그렇죠. 그리고 국방 예산도 이번에 6.9%가 증가했는데요. 이명박근혜 정권은 4% 5% 증가했어요. 그리고 노무현 김대중 때도 보니까요. 이명박근혜 정권보다 국방 비중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진보 정권은 국방에 소홀한다? 이것도 웃기는 얘기라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예산으로 증명하고 있잖아요. 네. 잘하셨습니다. 이상 이 시대의 참 예산 전문가 정청래였습니다. 네, 오늘 그 제작진에서 저희에게 준 그 의제는 민주정부의 히스토리입니다.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제 문재인 정부, 이제 이 역사에 대해서 한번 논의하자. 그래서 저희에게 대본 없이 방송을 맡겼는데요. 우리 김대중 정부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 김대중 대통령과의 첫 만남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김대중 대통령은 제가 6살인가 7살 때 만난 것 같아요. 잘 기억해 보세요. 맞는지. 왜 웃으세요? 제가 충청남도 금산군 진산면 성막리예요.
금산군 진산면 여러분들 뭐 좋아할 수도 있고 안 좋아할 수 있는데 유진산이라는 정치인이 있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원래 진산계였어요. 계보로. 근데 유진산 총재가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저희는 하늘에서 큰 별이 떨어졌다.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그 얘기를 듣고 유진산 총재 둘째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동기동창이거든요. 글쎄요. 그래서 아버지 손잡고 6km 산을 넘어가가지고 참배를 했어요. 근데 막 검은 양복 입고 막 이런 분들이 배지 차고 막 이런 분들이 너무 많이 왔어. 네. 근데 내가 거기서 막 대성통곡을 했어. 왜냐면 6살 때? 6살 때.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진산초등학교 뒤 약간 동산이 있는데 거기가 묘소예요. 그래서 막 울었어. 근데 그 자리에 김대중 대통령이 와 계셨더라고. 아, 그 자리에요. 그 자리에 장례식 때. 그렇겠죠. 그래서 그때 제가 처음 뵀어요. 네. 김대중 대통령과 첫 인연은 네. 그렇게 시작됐고요. 네. 그 다음에 거기까지만 해주셔야 돼요. 왜요? 일단은 김대중 대통령 이야기를 하고 다음으로 이제 노무현 대통령 이야기. 근데 네. 문제는 뭐냐면 네. 이런 인연이 있어서 네. 2004년도 17대 국회 때 제가 첫 국회의원이 됐는데 제 지역구 유권자셨어요. 또 그렇죠. 네. 동교동.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 되고 나서 초선 의원들을 초청했어요. 동교동 김대중 대통령이. 그 사람들은 무서워서 잘 못 물어보잖아. 네. 나는 무서움증이 별로 없어. 그래서 흔들었어. 그랬더니 뭐가 궁금하니? 저 찍었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제가. 그랬더니 김대중 대통령이 나 찍었다고. 정청래 의원 찍었다고. 그때 옆에 계시던 이호 여사가 아이고 나도 찍었어요. 그러더라고요. 아주 깊은 인연입니다. 네. 우리 아버님과의 첫 만남은 언제 되셨어요? 그야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네. 아니, 정말 제가 기억하는 김대중 대통령은 굉장히 자상하시고 따뜻한 분이시거든요. 특히 가족에게도 더 자상하고 따뜻하셨죠. 근데 솔직히 일반 보통 가정에서 볼 수 있는 아버지처럼 그렇게 자식들 일을 일일이 챙겨주시고 그러시지는 못하셨죠. 왜냐하면 그래도 좋게 워낙 얘기하세요. 또 바깥에서 큰 일을 하시니까. 근데 우리 가족 중에 누가 그것을 불평한 사람이 전혀 없었어요. 너무 이제 다들 바깥에서 중요한 일을 하신다는 거를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그냥 불평을 하기보다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죠. 그래도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가택연금 됐을 때는 가족들과 24시간 네, 같이 그때는 계셨잖아요. 좀 네. 시간을 같이 보내실 수가 있었죠. 그때 아버지 김대중은 어떻습니까? 아버지신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때가 몇 학년 때셨죠? 여러 차례인데요. 네. 이제 초등학교 때도 있었고, 고등학생 때도 있었고, 또 이제 제가 성인이 된 후에도 좀 연금이 되신 적이 있었고, 네, 그러니까 네. 한 14년에 걸쳐서 여러 차례 가택연금이 되셨었죠. 우리 이쪽에서 지금 영양 상태가 안 좋아서 많은 어린이들이 이 결핵에 걸려서 고통을 받고 있다고 그러는데 뭐 그런 약품을 전달한다든가 이런 명분으로라도 좀 교류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나엽 상임의장으로 취임을 하셨나요? 이제 상임의장단 회의에서 정해진 것이 며칠 전이고 정식 취임은 19일경에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미나엽의 향후 행보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하게 될 수밖에 없겠군요. 그러니까 네. 아버님이 만든 조직에 가서 또 이렇게 하시는군요. 그것도 있고요. 아버님을 잘 두신 것 같아요. 지금 잘 돌아가고 있으면은 제가 나설 일이 없을 텐데 과거에는 이 조직이 굉장히 연세 드신 정말 총리 내지 부총리를 지내신 원로분들이 가서 하셨는데 지금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 9년 동안에 너무 무너져 가지고 거의 이름만 남은 껍데기만 남은 상황이 돼서 처음부터 다시 일으켜야 하기 때문에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하기에는 조금 힘들고 그래도 비교적 나이가 적은 제가 가서 이 꾸준히 일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나섰습니다. 네, 앞으로 큰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네, 우리 박경미 의원님께서는 최근에 박주민, 이재정 의원님과 함께 예산을 읽어주는 국회의원으로 그래서 영상에서 자주 뵙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그거는요?
지금 이제 예산이, 야당에서 발목 잡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왜 필요한지를 굉장히 정말, 쉽게 읽어주는 이제 그런 동영상 촬영을 했어요. 그래서 예산 읽어주는 여자, 예산 읽어주는 남자. 그래서, 굉장히 여러분들이 사랑을 많이 하시는 박주민, 이재정 의원님과 이제 저도 껴서, 각각 이번 예산에, 내년 예산에 도대체 어떠한 내용들을 담았고 그게 왜 필요한지 이제 그 당위적인 그런 설명들을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두 분이 초대 손님이시라고 해서 제가 워낙 전설적인 구라 해도 되나? 예, 전설적인 전설의 고향 나온 사람 같다고. 전설적인 그런 언변을 가지신 두 분이 나오셔서 그냥 저랑 김용호 의원님은 그냥 이렇게 자리만 옆에 그냥 채우고 있어도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나왔는데요. 두 분이 이제 워낙 말씀을 많이 하실 거기 때문에 혹시 제 발언 기회가 없을까봐 지금 마이크 잡은 김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왜 이렇게 쫄았어요? 예, 이렇게 선점하지 않으면 두 분이 워낙 말씀을 그냥 청산 뉴스로 하시기 이분이 때문에. 이래봬도 저하고 동갑내기입니다. 예. 아니, 최근에 그 제주도에서 그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 이민호 학생의 굉장히 그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거 관련, 제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기 때문에 그거 관련해서 이제 쭉 살펴보다 보니까 이 참여정부가 또 얼마나 우수했었는지 이런 거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됐는데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이 특성화고 그 현장 실습 제도가 처음 생긴 게 이제 94년 공고 2+1 시스템에서부터예요.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는 2006년 참여정부 때 어떠한 그런 제안을 하냐 하면은 그 현장 실습 나가는 학생들이 한테 어떤 시기에 어떤 형태로 가야 하는지 혹은 간접 고용 형태는 절대 불가다 이런 식의 굉장히 필요한 지침들을 내렸어요. 공문으로. 그런데 2008년 MB정부 때 그걸 다 무화시켜버려요. 그러니까 29개 규제를 철폐해야 된다. 자율화라는 명목으로. 그래서 그 특성화고 현장학습에 대해서 굉장히 필요했던 그런 규제들이 다 없어지고 사실 최근에 일어났던 일련의 그런 사고들은 다 MB정부 때 그런 규제 철폐라는 그런 미명하에 없어졌던 그런 사항들 때문에 발생했다 이런 거를 보면서 참여정부가 얼마나 그 정교하게 정책들을 만들었는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제 저희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에 대해서도 참 잘하셨습니다. 얘기를 정청래 나눌 의원님 거기 버전으로 때문에 한번 칭찬해 주세요. 경미 씨 잘했어요. 박경미 의원이 예산 읽어주는 국회의원이에요? 아, 그래요? 그러면 저는 남자 여자 구분하지 마세요. 잠깐 예산 간략 핵심 요약하는 정청래로서 예산에 대해서 잠깐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죠? 네, 물론이죠. 2018년 대한민국 국가에서는 429조 원입니다. 그리고 정부 부처별 예산을 제가 다 공부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교육부 예산이 제일 많은데 64조 원 정도 편성이 됐고요. 국방부가 한 5위, 34조 이렇게 편성되는데 방위사업청까지 합쳐보니까 43조 이렇게 됩니다. 이런 순서로 되는데 정부 부처별, 청별 그리고 2원, 6위원회 이런 걸로 다 보니까 이제 부처별로는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 교육부가 예산이 제일 많은 이유는 지방교육청의 지방교부금 그리고 안전행정부 같은 경우는 이제 지방교부세, 지자체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예산이 많은데요. 이렇게 살펴보면 전 정부와 지금 정부 예산이 뭐가 틀린가를 볼 수가 없고 이것을 13개 개정 과목으로 다시 한번 나눠서 분석해봤더니 이번에 문재인 정부 예산이 전 정권에 비해서 가장 많이 늘어나는 것이 노동, 복지 이런 분야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람 중심 예산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박근혜 정권에 비해서 이 분야가 무려 12.9%가 더 증가했어요. 그래서 이 12.9% 예산이 증가한 것이 일자리 복지 이런 부분이거든요. 근데 지금 발목을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5,233억. 제일 문제되는 게 지금 공무원 일자리 이 부분이죠. 충원 문제죠. 충원 문제죠. 그래서 1만 7천 명을 충원하겠다 그러는데 국민의당은 9천 명, 자유한국당은 7천 명으로 어떻게 제안을 이렇게 잘하세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진짜. 예, 제안을 하자 이렇게 되는데 이 1만 7천 명도 사실은 이게 충분한 인원이 아니거든요. 제가 19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있어 보니까 경찰 인원이 약 3, 4만 명이 현재도 인원이 부족한 상태이고요. 소방 공무원들의 국가직 카드 필요하고요. 소방 공무원이 절대 다수가 부족하고요. 그리고 뭐 돌봄센터라든가 이 서비스, 복지 서비스 직종도 더 필요하고 집배원도 필요하고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최소한의 이런 5,233억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일단 발목을 잡고 있는데 제가 정말 자유한국당 행태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없는 것이 이걸 국민들이 다 알았으면 좋겠어요. 아동수당 0세부터 5세까지 10만 원씩 그리고 기초노령연금 20만 원에서 25만 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을 증액을 하고 실시를 하려면 바로 하면 되잖아요. 1월 달부터. 하는 건 좋다. 근데 지방선거 이후에 하겠다는 거예요. 20만 원에서 25만 원 드리는 거. 왜 그러겠어요? 문재인 정부가 박수 받는 게 배 아픈 거예요. 어떻게 국민에 대한 복지 정책 예산을 하면서 그런 것까지 문재인 정부가 박수 받는 걸 배 아프고 그리고 지방선거 전에 하면 더불어민주당 유리하니까 이런 계산을 해가지고 이런 것을 발목 잡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런 것은 국민들이 용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어르신 그 해당자가 될지 모르겠는데요. 이런 거는 용납하면 안 되고 경로당에 가서 이런 거 다 폭로해야 돼요. 좋습니다. 네. 네, 아동수당도요. 네. 이게 스웨덴 제가 북유럽 한번 가봤더니요. 중학교 3학년까지 스웨덴은 자기 통장을 만들게 해서 10만 원씩 넣어줍니다. 그래서 그걸로 뭐 하냐면 자기들끼리 돈 모아가지고 캠핑 가고 네. 여행 가고 이런 거 하는 거예요. 토론하고.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1조 1천억 아동수당 0세부터 5세까지 그것도 부족하잖아요 지금. 부족하죠. 이 자유한국당 가만두면 안 돼요. 예. 예, 그 공무원 증원만 해도요, 박근혜 정부 때 평균 매년 7,500명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그 증원 숫자가 큰 것도 아닌데 그렇게 그 발목을 잡고 있는 거고, 그 아동수당이나 기초연금 증액 같은 경우도 사실은 자유한국당, 뭐 국민의당이 다 대선 때 약속했던 공약들이잖아요. 정말 자가당착적인 5당 그런 공통 행태죠. 공약. 예. 아동수당, 기초노령연금 올리는 거.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런 논리를 가지고 싸워야 되는데요. 뭐 예를 들면 안보는 자유한국당이 잘한다.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이번에 문재인 정부 예산을 보면요. 예산을 보면 생각을 알 수가 있잖아요. 정책 방향을 알 수가 있고. 어르신들 참전수당 다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 올리고 있고요. 그리고 독립유공자 후손자들 있잖아요. 정치 토크 콘서트 시간입니다. 정말 아마도 여기 워낙 이분들을 보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많다고 할 정도로 기대가 높으실 것 같은데요. 한 분 한 분씩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대문 의뢰 지역을 갖고 계시네요. 정말 우리 민주통합당의 정책위원회 부의장, 그리고 한중 청년 지도자 포럼 대표위원, 국회 안행위 위원을 맡고 계십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자랑스러운 제2사무부총장을 맡고 계신 김영호 의원님 모셨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두 번째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말 수학의 신이라고 잘못 소개했을 때가 있을 정도로 정말 우수한 우리 당의 국회의원이십니다. 홍익대 수학교육과 교수, SBS 뉴스 칼럼니스트, 국회 4차 산업혁명 포럼 공동대표,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을 지내셨습니다. 박경미 의원님 모셨습니다. 네, 이분께서는 정말 사이다십니다. 네, 당 대표로도 활동을 하셨습니다. 열린우리당 전자정당위원회 위원장을 정말 무려 2005년에 하셨고요. 민주통합당 언론정상화특위위원, 민주통합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 19대 국회 안행위 간사, 새정치민주연합 가계부채특별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자랑스러운 당대표로서 활동하셨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정청래 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다음 분도 똑같이 크게 박수 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분께서는 정말 얼마 전 또 경사가 있어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축하드리고 싶은데요.
더불어민주당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이시자 민족화해협력 범국민위원회 민화협 대표 상임 의장으로 취임하신 김홍걸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네, 다시 더욱더 뜨거운 박수로 네 분을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확실히 세상이 바뀐 것 같습니다. 네. 의원들 박수보다 원외에게 박수를 더 많이 보내주는 사회. 예, 정말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정말 우리 더불어민주당 신입당원 아카데미에 이렇게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직접 참여가 우리 문재인 정부의 70% 국정운영률 여론조사 또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50%의 지지율을 만들어주시는 가장 큰 기초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시죠. 네. 앉을까요? 먼저요? 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의 참 방송인 정청래. 앉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 더불어민주당 공식 팟캐스트죠. 서울시당 팟캐스트 서당캐 공개방송인데요. 원래도 좀 약간의 대본을 준비해 주시는데 오늘 제작진에서는 대본을 준비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정청래 의원님, 김홍걸 우리 의장님, 또 박경미 의원님 워낙 이게 세기 때문에 오늘 대본 없이 좀 터놓고 좀 재미난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려야겠죠. 조금 아까 셀프 소개를 하셨지만 우리 팟캐스트 서당캐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서당캐 이름을 직접 지어주신 분이고요. 또 원내에 계시지만 원내에 있을 때보다 더 반응이 좋은 것 같아요. 원내에 계시든 정말 역할을 톡톡히 하시는 우리 정청래 의원님 모셨습니다. 네. 네, 우리 다음에는 우리 사회자께서 방금 전 소개해 주셨지만 민화협의 대표이사인가요? 로 추대됐죠. 그리고 우리 사이다 발언으로 정청래 의원에 못지않는 사이다 발언으로 국민의 가슴을 펑펑 뚫어주시고 있는 사이다 의장 김홍걸 의장님 모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서당캐 고정이죠. 네, 우리 박경미 의원님은 천재 소녀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시죠? 경력이나 이력을 보시면 정말 머리가 비상하신 분인데요. 또 우리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하셔서 지금까지 상임위에서도 또 의정활동을 통해서 아주 개혁 입법 또 개혁적인 의정활동으로 국민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